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날 휴일 영향으로 이틀 연속 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울산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확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방역 당국은 하루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로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민 203명이 오늘 오전 휴가로 귀국해 일주일 동안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입국을 위해서 인도 정부와 항공편 추가 편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부실급식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격리된 장병에게 일반 장병과 같은 배식이 보장되고 1인당 기본급식비도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휴가를 다녀오는 병사들도 생활관에서 격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익제보 앱 신설도 추진됩니다.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딸 가족의 라인펀드 투자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프레임 공격이라며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놓고 서울의 강동구 아파트 단지와 갈등을 겪어왔던 전국 택배 노조가 부분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 77%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는데 파업 돌입 시기는 이달 11일이 아닌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와 강원 중북부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황사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비가 그치겠지만 종일 쌀쌀하겠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25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주중 휴일 휴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5월에 모임이나 행사가 많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여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하루 확진 현황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25명입니다. 이틀째 500명대인데 전날보다 50명 가까이 줄면서 5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제 어린이날 휴일 검사 건수가 준 영향이 오늘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여전하고 전파력이 최대 70%나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09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만 325명입니다. 서울이 177명, 경기 136명, 인천에서 1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울산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0명, 광주 21명, 부산 20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9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0명 줄어 162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4만여 명이 늘어 누적 36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7만 3천여 명입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 신고는 611건이 늘었는데 사망 사례가 4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4건, 주요 이상 반응 등이 37건입니다. 또 어제부터 70에서 74세 어르신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첫날인 어제 접종을 신청한 사람은 약 24만 6천 명으로 전체 대상자 213만 7천 명의 11.5%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예약 중 12만 8천 건은 온라인, 9만 5천 건은 콜센터, 2만 3천 건은 보건소 등 접수기관을 통해 접수됐는데요. 추진단은 예약 문의 전화가 몰리면서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 예약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했는데요. 홍 총리 대행은 4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0명대였지만 5월 첫째 주는 현재 568명으로 500명대로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을 유지했던 지난달에 비해 5월 첫째 주에는 1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진폭이 크지만 감소 경향을 보여줘 다행이라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영국 변이가 집중 확인되는 울산에 중앙역학조사관을 파견했으며 임시선별검사소를 3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도교민이 지난 4일 170여 명에 이어 오늘 아침 200여 명이 귀국했고 모레도 170여 명이 입국한다며 입국 교민에 대한 방역 지원과 인도 변이 유입 가능성 차단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최근 집단 감염 사례 중에 백화점발 확산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서울 도심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15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회복됐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인파가 더욱 몰린 영향인데요. 이 방역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곳은 지금 첫 확진자가 나온 식품관만 폐쇄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업은 조금 전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이 열기도 전부터 백화점 안을 들어가려는 이용객들이 꽤 있었는데요. 하지만 평일 오전 시간대이기도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평소보다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온 건물인 이 식품관의 경우에는 폐쇄된 상황인데요.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30일 식품관 직원의 가족이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이곳 관련 확진자는 최소 15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에서 발표한 감염 현황을 보면 관내에서 3명이 더 감염된 건데요. 역학조사에서 직원들은 가까운 곳에서 장시간 근무했고 일부 직원들이 함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측은 지난 3일부터 푸드코트 등 식품관 영업을 중단했고 어제 하루는 에비뉴얼과 영플라자를 포함한 본점 전체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특별 방역과 소독을 시행하면서 직원 3,7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벌이기로 했는데요. 아직 검사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창문이 없어 자연환기가 어려운 백화점이다 보니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보복 소비로 소비 심리가 높아진 데다 가정의 달을 맞아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인파가 더욱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울산과 경기 남부, 충북, 전북 지역 등에서 전파가 빠른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재확산의 복병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QR코드 도입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오히려 더 혼잡을 일으키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대신 백화점 내 푸드코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은 QR코드 인증으로 출입 기록을 남기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게 금지돼 있어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격리 장병의 부실 급식과 과잉 방역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야전 부대 지휘관 등 180여 명이 화상으로 연결됐는데요. 자,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예, 많은 지휘관들이 참여한 걸로 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지휘관 회의는 최근 열린 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180여 명이 대거 화상으로 연결됐는데요. 국방부는 부대 시설과 급식 등을 책임지는 간부들까지 연결하다 보니 회의 참여 인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책을 보면 격리 장병의 인권 문제에 집중됐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오는 10일부터 전투 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부대는 가능한 한 중대급 규모, 그러니까 한 번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동시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휴가 복귀 후 예방적으로 격리하는 인원들을 별도의 비위생적 격리 시설이 아닌 기존의 병영 생활관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규모 동시 휴가가 불가능한 부대는 급수와 난방, 화장실 등 기본 편의가 제공되는 격리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부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부대 자체 격리 시설을 확보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민간 격리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장병의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정량 배식을 철저히 준수하되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닭, 오리, 고기 등은 10% 정도 늘리고 정상 급식이 어려울 경우 곰탕, 짜장 등과 같은 비상 부식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 끼당 2,930원인 장병들의 급식비가 고등학생 한 끼 급식비의 8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하루 기본 급식비를 1,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훈련병에 대한 과잉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5개 세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대 내 불만 사항이 SNS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신고 채널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휘관 회의를 주관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이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받고 긍지를 느끼며 군 복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높은 수준의 지휘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모범이라며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국제사회가 잇따라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지재권 면제 논의가 실제로 결실을 맺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의 제안을 가장 크게 환영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단순 특허권 면제를 넘어 제약사들의 제조 노하우까지 제대로 이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otre sujet, c'est de transférer la technologie, le savoir-faire pour qu'il y ait des plateformes qui produisent des vaccins ARN messagers en Afrique.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러시아산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제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도 일단 미국의 제안을 논의해보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also ready to discuss any proposal that address the crisis in an effective and pragmatic manner. 백신 지재권 면제 문제를 협의해온 세계무역기구 WTO의 응고지 오콘조 이에왈라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재권 면제 논의는 이렇게 표면적으론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지만 나라별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외신들은 WTO의 비공개 논의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80여 개 나라는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지만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부자 나라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부터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들의 비공식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글로벌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이번 논의가 개발도상국 등의 복제 백신 생산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자산운용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관련 증인과 참고인도 나올 예정이어서 공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부겸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 오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일차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을 맞아 정회를 한 상태이고요. 오늘 오전 의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전월세 시장이 안정됐는지에 대한 입장, 백신 수급 문제, 북한 비핵화, 복지 분야 지출 확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라임 자산운용 관련 김 후보자 가족 특혜 의혹도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김 후보자 가족들이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펀드를 들었다는 주장인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에는 라임 자산운용 관계자와 함께
조국 흑사의 저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여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 대선 경선을 미루자는 의견을 두고 내부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재명계 자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제기되는 당내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아침 TV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선 경선을 연기해 원칙을 망가뜨리는 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 야당과의 정책 논쟁을 주도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역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도 SNS를 통해 대선 경선 연기는 패배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경선을 미루자는 건 정치 혐오에 무릎 꿇는 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계가 반발하는 것은 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내 주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경선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지사를 쫓아야 하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대로 하자며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물론 경선 관리 역할을 맡게 될 송영길 대표 측은 지금 연기론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선 일시가 다가올수록 경선 연기 여부를 둘러싼 각 경선 후보 측의 이견은 더욱 첨예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놓고 아파트 단지와 갈등을 겪어온 전국 택배노조가 오늘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결국 파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언제 파업을 시작할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 지회 터미널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5,800여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조합원 5,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0%가 넘었습니다. 곧장 파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파업 돌입 시기는 추후 위원장이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택배사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택배사가 끝내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택배노조의 설명입니다. 택배노조는 또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부분 파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배송 책임을 택배사가 진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택배사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택배노조가 파업 가결을 하면서도 부분 파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건 이번 파업의 계기가 아파트 진입 갈등이 물류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택배 파업의 명분으로는 다소 약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이 택배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된 계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번 파업 결정은 서울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으면서 빚어진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5,000세대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2.3m에 불과해 높이가 2.5m 이상인 택배 차량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택배기사들은 손수레를 이용하거나 높이가 낮은 저탑 차량을 사비로 구해 배송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택배노조는 이를 갑질로 규정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차량 출입 금지로 인해 택배 노동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택배사들은 아무 대책 없이 배송만 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에게 더 늦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배송 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만약에 파업이 시작된다면 이 물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가운데 파업권이 확보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번 파업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6,400여 명 가운데 2천여 명만 파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 택배기사 5만 5천여 명의 3% 수준입니다.
전국적인 물류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택배 운송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단속 경찰이 지나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으려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도주하려 했다, 또 단속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는 이 경찰과 운전자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운전자는 공무집행 방해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보는 와이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8일 밤 9시쯤 서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에 나선 경찰관 몇 명이 서 있습니다. 팔각정 주차장으로 줄줄이 들어서는 차들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걸 본 경찰관 한 명이 달려가더니 운전자에게 몸을 날려 잡아챕니다. 밀려난 오토바이는 곧바로 이곳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휘청거리면서 16m가량을 더 간 뒤 쓰러졌습니다. 고꾸라진 사람은 중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요리사 겸 배달기사 장모 씨. 손목뼈가 으스러지고 눈썹과 입술 등이 찢어져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인데 최소 석 달은 손을 쓰지 못할 거란 얘기도 들었습니다. 애가 셋이고 와이프랑 다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생겼고, 퇴원한 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경찰서에 갔다가 분통 터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속하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다 갑자기 뛰어든 경찰관 때문에 크게 다친 건데 도리어 도망가려던 게 아니냐고 추궁당한 겁니다. 입구라서 좀 막히거든요.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경찰이 전화 와서 뭐라고 했어요? 사과를 했어요? 그런 거는 없었죠.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장 씨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도주하는 거라 판단해 막아섰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경찰관을 쳐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단속하는데 자기는 그걸 단속을 안 당하려고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앞에 경찰관이 있는 걸 보고 또 치였다. 당시 영상만 봐도 이해되지 않는 주장인데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단속은 차량 단속 수칙에 어긋납니다. 도주 차량을 몸으로 막거나 매달리는 행동은 금지돼 있고 달아난 경우엔 상황실에 보고해 대응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끌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질 수도 있고 최소한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이렇게 해야지. 경찰은 지침에서 벗어났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지하려다가 우리 직원이 사고를 당한 건데 징계한다든지 하면 직원들이 검문을 하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한 장 씨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와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도 저희 가족 생계가 먼저니까 오토바이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냥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뭐 혹시 소송을 해서 이기면은 뭐 그때 고쳐야죠.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령의 택시기사가 승객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폭행 당시의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이 열린 채 멈춰선 택시 뒤 고령의 택시기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들은 유유히 자리를 뜹니다. 그런데 남성 한 명이 다시 기사에게 다가오더니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에 기사는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젯밤 10시쯤 서울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 승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 사건 경위 등 정확한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행 당시 영상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며 논란이 잇따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폭행을 가한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사라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베트남 마약상이 공급책이었는데요. 빌린 주택가 원룸과 SNS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뭐가 붙어있는데 잠깐만. 경찰이 화장실을 뒤집니다. 변기 아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꽁꽁 붙여놨습니다. 필로폰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맞아. 바로 옆 화장실에서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엄청난데. 많다고? 엄청나요. 오우, 야, 엄청나. 또 있어, 다시 한번 봐봐. 네.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해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 유통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원룸촌, 경찰이 마약 조직 일당 차량을 덮칩니다. 원룸 내부 가방 안에선 돈과 마약이 나옵니다. 끝내.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구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원룸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돈은 두고 약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은 그동안 이 사람들이 거래를 계속 유지해왔던 사람들이 편리하게 마약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2만 명이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22억 원어치. 사라 김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마약상 47살 김형열로부터 들여왔습니다. 경찰은 판매 조직 일당과 투약자 등 33명을 붙잡아 국내 총책 34살 A씨 등 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 대부분은 강남 클럽 등에서 일하는 20, 30대였으며 투약자 가운데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주점에서 문을 닫은 채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그제 새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주점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 3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판매책 29살 A씨 등 8명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지난달 9일 서울 시내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의 소환 통보에도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응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라임 펀드 의혹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또 출석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틀째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가장 그 의혹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녀의 라임 펀드 의혹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라임 사모펀드 이 테티스 11호가 김부겸 자녀 맞춤형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그리고 후보자 해명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임의 부사장인 이종필 그리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아시다시피 라임 전 부사장인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즉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준 펀드예요. 라임 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한 질문이 왜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사위가 투자한 펀드고요. 근데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질문하시면 충분히 성실히 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 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니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테트스 11호.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요. 자녀 가족에게 투자했을 때 특혜 의혹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니까 후보자의 이제 둘째 딸 차녀와 차녀 남편인 사위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인데요.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실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부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했다든가 이러면 그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 알 수도 있고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위가 만약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위가 주도적으로 해서 펀드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김부겸 후보자 자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라임 사건이 워낙 뜨거운 사건이고 거기에 핵심 주체가 바로 이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인데 유난히 이 테트스 11호에 관한 것만 이 이종필 부사장이 직접 설계해서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로만 구성을 해서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관건은 이게 의혹입니까? 의혹이죠. 의혹인 의혹이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조사를 해보면 나올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종필 부사장이 이미 지금 라임으로 인해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종필 부사장과 그 사이와의 관계가 둘 사이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이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이종필 부사장과 사이 사이에 김부겸 후보자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이것만 가려지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만 투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부겸 후보자는 사위가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김부겸 후보자의 자녀, 이 가족을 위해서 설계한 것 같다 이런 의혹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요. 사실은 근데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테티스 6호, 11호 이렇게 나가지만 보통 이제 자기들이 어떤 특정 이름을 붙여서 이게 1호, 2호, 3호 해가지고 수십 호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각 사모펀드들은 설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율도 다르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장률도 다르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대상들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모집 단위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얼마 정도까지 투자해야 그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각 가입 조건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보니까 꽤 고액이던데 이런 고액의 경우에는 좀 더 환매가 자유롭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득을 받느냐 심지어 손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특혜 의혹이라는 건지 도무지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경제 주체로서 독립생계를 꾸리고 있는 딸 가정에 그것도 사위가 주도적으로 이걸 펀드를 가입하는데 그런 펀드 가입 관련해 가지고 장인과 사이하나요? 그러니까 상의하나요?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의혹이라고 정식으로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제기를 하려면 적어도 김부겸 후보자가 갖고 있었던 과거 공직 생활에서의 권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어떤 범위에서 좀 잘못 행사됐다거나 이종필 부사장의 라임으로 피해를 입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줬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김부겸 후보자의 사위도 또 한 명의 피해자에 불과한데 이 피해자에 불과한 걸 다시 또 엮어가지고 무슨 공범처럼 얘기하는 거. 좀 근거도 약하고 부적절하다. 지금 테티스 11호를 보면은
가입자가 6명인데요. 네네. 김 후보자 딸, 사위 그리고 네. 그 자녀들까지 해서 4명, 네. 12억이 투자가 된 상황입니다. 네네.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12억, 이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확실한 수익 보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네. 이거 하나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정치적 영향력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좀 마음속에 두고 설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그건 뭐 내심에 그런 사람이 예. 혹시 그 사위와 김부겸 후보자의 관계를 알고 뭐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실질적으로 그건 영향이 미쳤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어떤 옵션들이 있고 그 옵션들을 보고 나름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나름대로 사위도 이제 예. 고액을 투자한 것일 텐데 결국 손실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모펀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고액을 모아서 어떤 특정 그 대상을 상대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형적인 형태의 사모펀드의 설계의 내용이지 이게 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예. 특이한 형태 아니다. 자, 오후에 관련 증인들이 오늘 꽤 많이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오후에 계속 이어지면서 그 라인펀드 관련된 관련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도 좀 나오기로 돼 있어서 아마도 그보다 구체적이고 이제 실제적인 논의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은 뭐 의혹 수준입니다만 지금 뭐 조상호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김부겸 후보자가 사실은 오랫동안 정치 역정을 고단하게 걸어오신 분인데 네. 사위가 12억짜리 그것도 굉장히 이제 손실을 본 그런 사모펀드에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만 가입돼 있는 이종필 부사장이 직접 주도한 네. 거에 가입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일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종필 부사장과 사위와의 관계에 김부겸 후보자가 관련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필 부사장 입장에서는 라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금융 사기를 벌인 주범인데 금융 사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른바 보호막용으로 뭐 직접 김부겸 후보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손치더라도 보호막용으로 사위와 같이 해서 이걸 하고 있으면 배타적인 좀 특혜성의 펀드를 좀 만들어주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내심 개인적인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건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김부겸 후보가 잘 몰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고액의 그 사이가 12억이나 되고 소수의 특혜된 사람들만 들어가 있고 혹시 라인펀드 이종필이 이걸 보호막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는 국민들 앞에 그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하면 되고요. 저는 충분히 해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모펀드가 과거 2015년 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투자 주체나 투자 액수나 규모도 굉장히 고액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액을 얻는다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왜 저렇게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게 해주냐, 우리도 좀 풀어주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 그 요구에 더해서 이제 당시에 그 정부 여당이었던 이제 전신 그 새누리당 그 박근혜 정부 때 이걸 갖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어떻게 보면 벤처 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에게 활발하게 투자 자금을 만들어주는 어떤 창구로 활용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이제 규제를 풀면서 사실 이러한 형태의 아주 소규모 펀드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엔 고액이지만 과거 어떤 사모펀드에 비춰봤을 땐 좀 낮은 금액들 그러니까 개인들도 나름 고액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고위험 상품들이 마구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마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라임 사태가 이제 터진 건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흔한 펀드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아닙니다. 과거 2015년 법 개정 전에 사모펀드하고 자꾸 비교하시면 이게 이런 형태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맞춤 설계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이후에 이런 특정인에게 맞춤 설계된 사모펀드가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같이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문제가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후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부겸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문자폭탄이나 이 조국 사태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의 소신 발언도 이어갔는데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굉장히 고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저는 지금은 이제는 정부에 가게 되면요, 그거는 역시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죠. 네, 이 문자 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먼저 지금 방금 들어보셨지만 문자 폭탄에 대해서 내가 아는 민주주의 방식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후보자 좀 선을 긋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문자 폭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가 본인의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과하거나 거기에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가 협박성 문자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건 자체로서 범죄 내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으로 뭐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제 어떤 그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금지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문자 폭탄을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정치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정치인은 그러니까 유권자와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생각하는 그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적인 모델들이나 이상들이 있어요. 그 이상들을 그 유권자와 국민들께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방향으로 유권자의 일부가 문자폭탄이라는 형태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그 일부 유권자들에게 만약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다 버리고 끌려다닌다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게 왜 더 이런 식으로 방향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걸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뭐 20대 민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선 이런 상황인데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은 이제 조국 사태 때 더진 이제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인데 어제 이 조국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젊은 층에 상처를 줘서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이제 국회 이제 인준 동의를 거치면 이제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평소에도 이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온건한 편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적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폭탄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이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문재인 정부 휩쓸려서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소신을 어기는 것보다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마지막 총리로서의 자기 할 말을 하고 소신을 좀 지켜내는 그런저런 좀 큰 정치인이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과거에 당대표에 출마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는 아시다시피 거의 90%가 다 당원들의 당심이 좌우하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는 김부겸 당시 당대표 후보가 평소에 김부겸답지 않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들이 돌아온 이제 그렇죠. 부메랑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돼 있는데 이제라도 국무총리 후보에서 이제 후보 이걸 빼두고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 내에 그런 강성 그 친문의 어떤 그 논리들, 그다음에 문자 폭탄을 날리는 것들이 뭐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욕설과 배설에 가깝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 문화가 민주당의 주류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무총리가 되면 좀 단호하게 입장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김부겸 후보자가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한 날 조국 전 장관도 합법적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SNS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도 아마 이제 최근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SNS에 올린 글도 계기가 이제 한겨레 신문의 진보 진영의 어떤 기자가 쓴 칼럼에 대해 아마 자기 느낌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조국 사태가 기승전 이 공정의 문제를 이게 끄집어냄으로써 지금 민주당의 20대로부터의 어떤 민심의 심판 이것들을 촉발시킨 계기였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올린 건데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어제 올리면서도 또 결국은 지난번 2019년에 법무장관 후보자 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예전에 사과했던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그게 2년 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뒤에 진행된 게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2년 전에 그 법무장관 후보자 때 했던 인사청문회 발언이나 간담회 때 발언만을 올려놓고 그 내용은 뭐 사실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예. 그 좀 뻔뻔한 내용인데 합법적이긴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올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일본의 사실은 우리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에 대한 입장과 거의 유사해요. 일본의 우파들이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식민 지배는 합법적이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그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게 항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선봉에 서셨는데 왜 갑자기 또 사과한답시고 사실 무늬만 사과를 하면서 2년 전에 했던 그런 일본스러운 사과를 예. 다시 끄집어내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본스러운 사과되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이 막 이렇게 약간 뒤섞여 있는 듯한 이 이슈들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 이슈들의 기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는 결국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그 어떤 사회적 약자나 예.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자신의 우월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불공정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는 거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미투 사건 문제도 결국에는 남녀 간의 어떤 성적 추행에 관한 문제, 이런 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는 층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약자로 있는 여성 내지는 그 이제 학급 직원들에 대한 그런 성적 폭력, 억압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대변되는 같은 10대 내지는 20대의 사회적 권력이 없는 층에서도 사실상 부모의 권력에 의해서 이제 차별이 이루어지고 불공정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젊은 층의 어떤 뭐 박탈감 내지는 그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앞으로 김부겸 장관이 그런 20대 젊은층들의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하면 기초적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 30, 40대, 40, 50대하고 경쟁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책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김부겸 후보자 이제 오늘 청문회 마치고 국회 표결을 이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데 뭐 크게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이런 얘기도 했던데요. 자, 그런데 지금 관건이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이매숙 과기부 장관, 박준영 해수부 장관, 노영국 국토부 장관 이 세 명인데요. 지금 청와대도 여당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세 분 중에 조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뭐 지적을 받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 주된 의혹이 이제 가족 동반해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거 아니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그 배우자에게 어떤 그 교수 승진 심사를 위해서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려주는 특혜 내지는 사실은 그 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그 학생의 갑질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논란을 보면 실제로 밝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외유성 출장 논란도, 저도 변호사지만 각종 학회에 이제 어떻게 초청을 받거나 막 이렇게 되면 가족 동반 여부를 꼭 물어봐요. 그리고 가족 동반을 권장합니다, 오히려. 이게 왜냐하면 일과 가정의 병립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있으면 그 추가적인 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면 돼요. 근데 그런 추가적인 비용을 만약에 그 지원되는 세금에서 납부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겠죠. 그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사의 구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그 학회에 동반하는 데 있어서
학회 일정이 끝나고 이제 개인적인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자체를 문제 삼는 네. 거라면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갑질을 했다거나 부당하게 그 분이 전혀 연구에 관여한 바 없는데 이름만 올려줬다거나 그런 거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도 없거든요. 오히려 그 두 분은 제가 알기로 전공이 동일하고 예. 그래서 대학원까지의 전공도 동일해서 상호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정도의 부분을 가지고 잠깐 부적격 사유를 삼는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뭐 이제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고 예. 그건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갖고 있는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특권을 사실상 그 남용한 거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본인이 뭐 이제 그 남용해서 들여온 물건을 가지고 실제로 판매까지 나아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가 예. 필요하고 이분이 특히 그 이번에 맡게 되는 직책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밀수 업무를 단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이제 청와대나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지만 예.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흠결이 있어도 이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고 봅니다.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청와대도 주말에 여론 흐름들이나 이런 거 쭉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결론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세 분 부적격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세 분 중에서 한두 명은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아마 낙마나 자진 사퇴 형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새로 뽑힌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고요. 네. 지금 이제 청와대도 이철희 전 정무수석.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가 있기 예.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 발탁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에 이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야당과의 협치, 또 야당과에 대한 어떤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네. 기류가 좀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 민심에 대한 엄중한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은 더 겸허한 자세로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기대와 또 전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까지 해서 뭐 여론을 보겠습니다만 과거처럼 지금까지 29번이나 네. 이 여야 청문보고 채택 없이 강행을 했는데 이미 사실 그와 똑같이 과거처럼 했을 거면 사실 미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신중하게 처리 시기를 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적어도 이 3명의 부적격 후보로 지금 이야기된 3명 중에서 한두 명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중에서 누구냐 생각하면 우리 조 변호사 말대로 박준영 후보가 제일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심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중에서 최고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고 네. 공적 지위의 최고봉이에요. 근데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으로 가서 해외에 근무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수천 점이나 네. 되는 도자기들을 아무리 취미든 수집 광이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삿집으로 가져와서 세금을 면제받고 또 가져와서 판매까지 버젓이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이삿짐 귀국이 아니라 보따리짐 밀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적 지위라는 고위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예. 정말 배우자가 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썼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일단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지금 뭐 사실상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내각 구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임명이 될지 아니면 한두 명이 이제 낙마가 될지 요거는 주말 사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의도는 곧 대선 채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민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돌아선 민심 가져오는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텐데 어제 리얼미터 오마이 뉴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자, 절대로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1년 만에 역전된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는 20대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9.1%. 격차로 보면 더 적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뭐 연령별로 또 말씀도 하셨는데 예. 특히 20대, 50대 같은 경우는 과거 민주당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모아준
그 그렇죠. 세대의 계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금 뼈 아프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문제는 삶이 일단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국민들 삶이. 네. 특히 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거 안정이 주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안정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삶의 고통이 전가된 측면, 그다음에 코로나19 위기를 나름대로 잘 극복해왔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 특히 이제 20대가 느끼고 있는 이런 절망감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부가, 특히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른바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예. 그 아시타비아 같은,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남은 다 그러다. 그러니까 자신은 언제든지 선의로 하려고 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이제 더 그 거부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불러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지적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심지어 예. 작은 부분이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변명하더라도 변명을 앞세우는 거는 좋지 않다. 예.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여당 초선 의원들이 20대 민심을 직접 듣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그런 직언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표본된 공정 정의라는 정부의 기조는 내로남불과 진영 논리 속에서 빛이 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촛불 집회 대상은 이번 정권이 된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출연료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성역입니까? 안 하려고도 했다. 가서 얘기해봤자 뭔 소용있을까, 이 말이 또 가장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정말 희망은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이 20대들의 하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이런 20대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들이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와야 될 텐데요. 우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번 보궐선거에 드러났듯이 20대 젊은이들의 일단 그 매서운 회초리, 이걸 지금 막고 있고, 지금 어제 그 초선 모임에서 나와서 했던 그 20대들의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예. 들어보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뼈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20대 젊은이들에게 사실 언제 어떻게 또 지지가 철회되고 또 무서운 또 해초리가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20대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지 부동산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국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취업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희도 이제 기성세대입니다만 50대 이후에 중년층이 누려왔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풍요로움과 혜택,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20대들은 너무나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공감대 속에서 여야가 이 20대들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어떤 정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네. 지금부터라도 정책적 차원에서나 아니면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20대들에게 다시 꿈을 주는, 네. 또 20대들에게 다시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어제 나와서 했던 20대들의 그 뼈아픈 소리는 비단 민주당에만 타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표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희망을 주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좀 나와야 되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선 전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9월 9일까지 네. 9월 8일인가요? 9일인가 그렇습니다. 4일인가요? 예. 예, 어쨌든 9월 초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죠. 네네. 국민의힘보다는 2달 정도 빠른 이런 상황인데, 어제 전재수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연기론이 나왔어요. 네네.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방식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납득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예. 이제 내용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식은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룰이 있는데 그 룰 변경을 하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꼴대를 자기한테 맞춰서 옮겨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굉장히 불공정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 특히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도 원래 우리 당원 당규상으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정해왔던 그리고 예. 그래서 오히려 공표해서 국민들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정했던 그 당원을 네. 임의로 바꿨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의 국민들의 평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이른바 이제 그 기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하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재명 예. 지사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예. 결에 있으신 분이 이런 아주 민감한 주제, 특히 그 어떤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특정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런 룰 변경을 지도부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그런 협의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방법적으로도 조금 예.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예. 내용 면에서도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마치 후보를 먼저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의 패인은 네.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공정에 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국민의힘에게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당보다 더 우리가 기득권 정책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예.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진 것이지 박영선 후보가 먼저 결정됐기 때문에 졌다라고 평가하는 예. 그런 평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과연 예.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으로서도 좀 동의하기가 네. 어렵습니다. 어쨌든 전재수 의원 논리는 지금 바이러스랑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집단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감한 얘기를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던진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당장, 만약에 예. 정말 그게 문제라면 총선도 하지 말았어야죠. 지방선거도 하지 말아요. 예. 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당장 당내 조금 전 언급을 해주셨지만 다른 대선 주자보다 여론조사상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에서는 공개적인 또 반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 민영배 의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친문 진영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자는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원은 준수돼야 된다고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원칙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분도 별로 없고 또 실리도 따져보면 실리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뭐 주장들이 집권 전략상 미리 사전에 먼저 후보를 뽑아놓고 놓으면은 상처를 입지 않겠냐, 또 야당이 누리는 그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거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당은 지금 전열을 정비하고 국회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내년 선거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논란이 더 뜨거워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이 대목에 대한 입장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당원들은 또 당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은 그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원칙대로 그래서 말을 아끼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민주당 당원을 보면은 88조 2항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선거 18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당원 바꾸지 않고도 뭐 연기할 수 있다. 자, 이런 의견을 내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연기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아 그리고 보인다. 이제 공당이고 공당의 예.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원에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단서 조항은 달아놨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그럼 지금 신임 송영길 대표가 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과 또 실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네. 이야기되는 게 지금 아까 전재수 의원이 나와서 한 이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1월까지 그런 집단면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납득할 만한 연기 사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자칫 잘못 건드리면 민감한 사안인 게 아까 우리 조 변호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겉으로는 경선을 연기하자 말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만 그 밑에는 사실은 친문과 비문 사이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기싸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가는 1위 후보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가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이 아직은 마땅치 않은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좀 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한 경선을 연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친문과 비문의 감정 싸움 비슷한 갈등으로 이게 번질 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일찍 조기에 정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으로 와보죠.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이는 후보가 당내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영입에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5월 안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태경 의원 이거는 희망사항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입당하면은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해도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적 행보를 사실은 정중동 속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여부는 일단 6월 중순으로 지금 전당대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 상황까지는 새로운 당 지도부의 구성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당이 어떻게 라인업이 짜여질지에 대해서 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 구성의 면면을 보고 그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나름대로 정치적 평가와 해석을 또 전략 속에서 움직이면서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5월 중 이야기라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때쯤엔 적어도 뭐 국민의힘 입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보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일정 정도의 움직임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충고로 봐집니다. 예. 조상호 대변인.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움직임을 시작한다면 언제쯤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건 못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다? 지금 못 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벌써 뭘 움직임이 있거나 해야지 뭐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포지셔닝을 잡는다면 뭐 지금 세간에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잖아요. 이른바 제3 세력화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 그 당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성 내용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 보여줬던 이런 어떤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 그분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과연 국민의힘에 안착할 수 있을까? 그게 일단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제3세력으로 그러면 세력화할 수 있느냐? 제3세력으로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과거 제3세력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뭐 어디 다른 데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기존 정당의 한 축들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일부 이제 영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세력을 만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땐 지금 국민의힘도 이번에 보궐선거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민주당도 지금 174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 일단 그 부분이 정해지지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나서서 돈키호테처럼 갑자기 대선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과연 출마의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에 움직인다부터 못할 것이다까지 다양한 전망을 듣고 오셨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새로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권에는 뭐 여전히 아직 우리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그 유력한 의미의 어떤 지지를 보이는 주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전체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대통합과 그다음에 단일화와 또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여론조사상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후보로서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만 있느냐 사실은 일각에서 말한 것처럼 김동연 전 부총리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뭐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남아있는 정치적인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당 내에 자강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를 좋은 사람으로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네. 수가 있고 아니면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바깥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력한 또 몇몇의 야권에 거론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한 틀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연대와 어떤 통합의 움직임 그리고 경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아마 그려보자는 것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계실 때 이제 중도 표심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과오도 사과를 했고 광주에도 갔는데 오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도 광주를 찾았는데요. 이 장면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을 참배하시고 오늘 또 김기현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그 지도부 일행이 5.18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야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5.18 정신을 기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도 같이 여야가 통과시켜서 이제 5.18 정신이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적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오긴 했습니다만 당을 대표해서 온 오늘의 감회는 또 남다른 그런 아픈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될 분야, 지역 또 계층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를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아무래도 광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광주를 찾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이렇게 뽑은 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5월이지 않습니까? 네. 5월이면 이제 사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나 뭐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부분을 이제 기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이면 사실은 개별적으로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지방 일정 첫 행보로 이제 광주를 찾은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중도화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과거에 대한 그 수정들을 해왔을 때 가장 손꼽히는 게 바로 5.18 국민배주에 가서 무릎 사과를 한 건데 그게 왜 그 활동에 걸렸냐면 사실은 그 이전에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이른바 5.18 망언들이 몇 분들이 뭐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당의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은 지난해 4.15 총선 참패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시절에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의 운동의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8 망언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의 이런 전략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행보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좀 황교안 대표에게 잠깐 해주셨지만 최근에 정치 행보를 보일 것 같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가셨는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요. 한미 정상회담에 고춧가루 뿌릴까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어떠십니까? 과거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뭐 나경원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가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미뤄달라.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하면 안 된다.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외교적으로는 큰 결례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이제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대사를 마치 선거의 어떤 전략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하는 약간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코앞에도 다시 또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그런 부분 우려 없도록 좀 상식의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추가된 국내 확진자가 52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2만 6,0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지역 발생은 509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세종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강원도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러시아계 외국인 노동자 14명과 주민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강릉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노동자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는 확진된 주민 가운데 일부가 외국인 노동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26만 6천 명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 확진자 37명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사를 받은 교사의 0.01%인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한 달에 한 번 PCR 선제 검사를 받는데 최근 관련 확진자 발생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격리 장병의 부실 급식과 과잉 방역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군은 우선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장병들의 선호 품목을 10% 증량하고 내년부터 병사 기본 급식비를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또 우선 휴가 복귀 뒤 열악한 격리 공간 대신 평소 생활하던 병영 생활관에서 예방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부대 병력의 최대 35% 이내까지 휴가 비율을 확대 적용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군내 고충 처리 체계가 익명성 보장에 취약해 의견 제시가 어려운 만큼 병영제도 개선이나 공익제보의 경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장병이 휴대전화 앱 기반으로 접근 가능한 별도의 신고 채널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워지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올 가을 학기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신을 맞은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5%, 성인만 따졌을 때는 56%를 넘었습니다. 감염자와 입원자가 줄면서 지방정부는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는 오는 9월에 공연을 재개하기로 하고 예매에 들어갔습니다. Broadway tickets go on sale today at 100% capacity for theaters. The shows open September 14th.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우는 등 고용 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식과 여행 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지출이 늘고 영업 규제가 거의 완화된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입니다. 곧 12살에서 15살도 백신 접종이 임박했습니다. If it is approved or authorized as we expect, we have the ability to move very, very quickly on a number of fronts.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가을 학기에는 완전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인 80% 이상이 면역을 갖지 못하면 가을에 또 한 차례 확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들이 활동적이어서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방역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뉴욕시가 관광을 오면 백신 접종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센트럴파크 등 주요 명소에 백신 접종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차례 접종만으로 효과가 있는 얀센 백신을 쓸 예정인데요. 이 시장은 주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말부터라도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올해 5월 날씨는 기상이변의 연속입니다. 산간에 폭설이 쏟아지고 또 우박과 집중호우에 이어서 황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5월 날씨의 원인과 또 언제쯤 날씨가 제자리를 되찾을지 이 전망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먼저 황사 소식부터 좀 보죠. 오전에 흑비가 내린 데에 이어서 황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곳곳에 우박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황사가 섞인 흑비였습니다. 저기압 뒤를 따라 황사가 날아오고 있기 때문인데 오전에 백령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 이번 황사는 올 봄 들어 벌써 6번째입니다. 서울 기준 황사일수는 벌써 예년보다 1.5배 많은 8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사는 주말부터 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황사를 막을 수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5월인데 강원 산간에 폭설도 내리고요. 우박과 집중호우도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주변까지 남하하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5월에 무척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 찬 공기가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기압이 북쪽을 통과하면 강원 산간 지역에 10cm가 넘는 눈이 쏟아지거나 내륙 일부에는 우박이 떨어지게 되고 남쪽을 지나가면 집중호우의 강풍이 유발되는 겁니다. 예. 자, 날씨 그럼 언제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까? 네, 이번 주말과 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찬 공기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0도를 오르내리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5월 하순부터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위가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5월은 기온 널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봄답지 않게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위라며 자신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부겸 후보자의 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일종의 프레임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느냐면서 자신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지방자치단체장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 10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7명을 입건하고 3건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입건되지 않은 3명은 의혹이 제기된 연도가 잘못됐거나 매입 일자가 공소시효가 지났고 또 전세보증금을 빼서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투기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9명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이 각각 3명, 그리고 서울주택토지공사, 지자체장, 지방의원 각각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 축구협의회 의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조 의장과 함께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대식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 조 대표는 SK 재무팀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 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서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을 알고도 재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된 지 5일 만에 물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손 씨가 어떻게 해서 물에 빠지게 됐는지 지난달 25일 새벽 3시에서 4시 반 사이 90분 행적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 24일 밤 손 씨가 친구 A 씨와 함께 반포 한강공원으로 들어서는 CCTV 화면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새벽 1시쯤 공원 내 편의점에서 다시 한번 포착됩니다. 물건을 고른 손 씨가 계산까지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후에 새벽 4시 반쯤 A 씨 홀로 공원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네, 경찰은 한강공원 인근 54대의 CCTV 그리고 근처에 주차됐던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선은 파악하더라도 물에 빠지게 된 경위까지 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장소 근처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팀이 내일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 지역을 살펴볼 계획이에요. 네, 경찰은 친구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손 씨 아버지는 A 씨의 행적에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112나 119 신고가 없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손 씨를 찾아 나선 것부터 A 씨가 취해서 휴대전화를 손 씨 것과 바꿔갔다면 왜 다음 날 이 공기계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서 바로 개통을 했는지, 또 최면 조사에는 왜 변호인을 대동한 건지, 사건 당시 신었던 신발은 왜 버렸는지 등인데요. 이 가운데 휴대전화 건에 대해서는 이 연락을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임시 개통한 것이라는 A 씨 측 법률 대리인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발을 버린 이유를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만의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듣다 보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었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신음소리가 났는데 본인이 그걸 일으키 세우려고 하다가 신발과 발뒤에 흙이 묻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 사고지 주변에 가면 그렇게 더러워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바위랑 풀밖에 없는데 어차피 바지는 빨았을 것 같고 신발 좀 보자고 그랬더니 바로 신발을 버렸다고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만 합리적 추론이 아닌 불확실한 뜬소문은 사건 해결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 A 씨의 아버지 직업은 로펌 변호사에서 로펌 대표로 다시 대형병원 의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해당 병원 측에서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내야 할 정도였는데요. 또 전 강남경찰서장이 A 씨 아버지 친척이라는 주장까지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당사자가 직접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만큼 진행 중인 수사가 미덥지 못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는 경찰도 소속 잠수부 등을 동원하지만 그동안 A 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은 민간 구조사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더 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 경찰은 어제야 이 A 씨 휴대전화가 아이폰 8 스페이스 그레이다 이런 정보를 알렸습니다. 미리 알렸더라면 현장 민간 구조사의 혼선을 줄일 수 있었겠죠.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는 그 경찰의 설득을 통해서 참고인 조사를 우선 면밀하게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고 과학적인 구급 결과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서 피의자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하는 것이고 아니면 단순한 실족사라고 하면 실족사의 근거에 있어서의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보를 해서 네, 고인의 아버지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건데요.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상황입니다. 손 씨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7만 명 넘는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놓고 아파트 단지와 갈등을 겪어왔던 전국 택배 노조가 오늘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7%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은 5,800여 명 가운데 5,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0%가 넘었습니다. 파업 돌입 시기는 추후 위원장이 결정할 방침입니다. 택배 노조는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부분 파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전체 택배 물동량의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산 새우젓을 국내산으로 속인 제조업체들이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내산의 10분의 1 가격의 싼 재료를 사용하면서 폭리를 취해온 건데 정작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우젓을 제조하는 한 식품 공장. 미처 시중으로 팔려나가지 않은 젓갈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업체는 국내산 새우젓이라고 표기해왔지만 알고 보니 원산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국산을 사갖고 작업을 하면 단가가 안 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베트남산인데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은 소품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업체입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화물차 안에서 새우젓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베트남을 국내산 둔갑할 때도 뭐 여기서 이랬는데 작업할 때는 작업할 때는 차 안에서 그때 문 닫아놓고 문을 닫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된 새우젓 제조업체는 단속 대상 86곳 가운데 3곳. 국내산 새우보다 베트남산이 10배 가까이 싸지만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악용했습니다. 젓갈을 담갔을 때 국내산이 새우 원형을 조금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서 눈으로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속반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야 베트남산임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산 새우젓과 국내산 새우젓의 크기라든지 그리고 행태를 봐서는 소비자분들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새우젓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으로 유통돼 식당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원산지를 속인 업체 외에도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한 업체들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경우 품질 불만과 계약 해지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안마의자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441건으로 매년 증가한 가운데 작동 불량이나 소음 등 품질 불만이 6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약 해지와 계약 불이행, 안전 문제 등의 소비자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안마의자 구매 시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 해지 피해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바다로 뛰어든 운전자, 수색을 피해서 몰래 달아났는데요. 잡고 보니 현직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대대적인 수색까지 벌어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밤 10시 40분이 다 돼갈 무렵 부산 태종대합 회전교차로 부근입니다. 당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문제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로 접어들다가 아차 싶었는지 뒷걸음질 치듯 차를 빼 오던 방향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관이 순찰차로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길은 300m 아래 감지 해변으로 이어지는 외길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났지만 더는 갈 곳이 없자 운전자는 차를 멈추고 순찰차로 따라붙은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지만 경찰관을 뿌리치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당시 주변 식당 등에서 순찰차 경보음을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시민들이 지켜보다가 도망가는 운전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아주 재빠르게 다 피하고 달리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이 발생을 한 건데 당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또 파도가 치는 바다여서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 운전자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자는 무사합니다.
되려 사람이 바다에 빠진 줄 알고 구하려고 바다에 들어갔던 시민이 높은 파도에 기력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바다에 들어간 운전자가 아주 여유롭게 파도를 가로질러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해안을 수색하는 한편 해경에서는 함정을, 군부대에서는 열 영상 장비까지 지원받아 바다를 살폈지만 사라진 운전자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운전자가 사람들 눈을 피해 무트로 올라와 사라진 뒤여서입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이 운전자 애초 음주 단속 지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슬리퍼까지 사 신고 달아났습니다. 네, 구하려던 시민분은 무슨 봉변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도주에는 성공을 했는데 경찰이 해당 운전자 신병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운전자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A 경장이었습니다. 무트로 나와 동료 경찰관에게 있었던 일을 전화로 알렸고 이 보고를 받은 해경 간부가 경찰에 알려 일단 수색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반쯤에 A 경장을 만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면허 정지 기준에 못 미치는 거로 나왔고 경찰은 A 경장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측정이 애초 단속 시점보다 5시간가량 뒤에 이뤄져 나온 결과입니다. 경찰은 역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A 경장을 오늘 다시 불러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A 경장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 4월 29일 중국이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구축을 위해서 우주로 쏘아올린 우주정거장 모듈 테너가 싣고 간 로켓 창정 5B호의 잔해 추락에 대비해서 한미가 공조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은 오늘 오전 8시 미 우주사 연합우주작전센터와 화상회의를 열어서 중국 창정 5B 로켓 잔해 추락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군 우주정보상황실장 최성환 중령과 미 우주사 전략기획처 헤더 위치 중령을 포함해서 일본과 독일 등 각국의 우주 분야 요원들이 참석해서 우주 감시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2.5톤 무게의 창정 로켓 잔해는 현재 지구 상공 약 280km에서 매일 1에서 2km가량 지구로 근접해서 내일 혹은 모레쯤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이 사전 5기 끝에 수직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을 태운 로켓을 7월에 발사하기로 하면서 민간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we have ignition. Starship heading back to the landing zone. Starbase Flight Control has confirmed, as you can see on the live video, we are down. The Starship has landed.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재사용 가능한 화성 유인 탐사선 스타쉽 시제품이 지상 착륙에 처음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이 성공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높이 50m에 달하는 스타쉽은 지상 10km까지 이륙했다가 공중에서 1년의 과제를 수행한 뒤 다시 직립으로 착륙했습니다. 앞서 4차례 비행이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한 뒤 5번째 도전 만에 이룬 성공입니다. 착륙 직후 밑부분이 작은 불길에 휩싸였지만 스페이스X의 방송 중계자는 메탄 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드문 일은 아니라며 기술자들이 디자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은 스페이스X가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계 탐험 수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같은 날 스페이스X의 경쟁 업체이자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블루 오리진은 민간인 승객을 태운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7월 20일 발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년 전 미국에서 최초로 우주여행에 성공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딴 뉴 셰퍼드는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지 52주년 되는 날에 발사됩니다. 6좌석 중 1석은 경매로 일반인에게 팔아 민간인 우주 관광을 개막합니다. He or she will write him or herself into the history books, not just of spaceflight, but of history. And on top of that, they're opening the doors for other space explorers to pass through behind them.
탑승객은 우주 경계선인 고도 100km 이상 날아올라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수 있으며 3분 정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한 뒤 내려오게 됩니다. Yeah, we've always enjoyed this incredible thing called space, but we always want more people to be able to experience it as well. So I think this is a grea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스페이스X는 올 연말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버진 갤럭틱은 내년 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 관광을 본격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뉴스앤 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비구름 뒤로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도 먼지 모래로 인해서 뿌옇게 변했는데요. 현재 백령도에 이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도 황사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가량 높게 치솟았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그리고 광주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어버이날인 내일까지도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하신다면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현재 충청 남부와 강원 남부, 경북 지역까지 남아있습니다. 특히 충청 남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과 광주 21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날을 되찾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고요. 미세먼지는 휴일부터 차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